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사태를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미국의 지상전 반대 압력, 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드 배치와 미군 병력을 증파할 것을 검토 등등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요, 추가 인질 석방과 인도적인 지원에 따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상군의 그 가자 진입을 좀 만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예측 같은 건 있었지만 이것이 여러 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CNN은 어제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인질 협상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면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지상군 투입을 좀 연기하라는 그런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아예 보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 20일 인도주의적인 이유를 들어서 인질로 잡아둔 미국인 모녀 2명을 석방한 적이 있죠. 현재 이제 카타르가 인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 중에 있는데, 카타르가 지금 중재 중에 있는 그 인질 협상에서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대한 충분한 구호품 지원과 또 인질 석방 문제를 놓고 임시 휴전을 이스라엘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뭐 들은 척도 안 하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지상군 투입 연기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 질문이 쏟아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압력 넣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이스라엘이 그건 자위권 발동,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권 발동으로 결정할 문제지 미군이 뭐 지상전 투입하라 마라 그렇게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지상군 투입 연기를 좀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인한 것입니다. 지상군 투입 연기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 물품을 추가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그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로 구호품을 실은 트럭 17대가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를 해오던 이 가자지구가 지난 토요일 처음으로 열리면서 그때 토요일 날 트럭 20대가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일요일 트럭 17대가 이제 두 번째 구호품 반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로는 그 200만 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호품 반입과 검문소의 추가 개방 등등이 있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뭐 20대, 17대가 아니라 하루에 100대의 트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 이 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고 이제 국방장관은 오스틴 국방장관이라고 흑인 장관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지난 주말의 행보 그리고 발언을 좀 살펴보면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국방장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격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ABC 방송 This Week에 출연해서 잠재적인 갈등 격화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우리는 그 지역 내 미군 및 미국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 심각한 격화 가능성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력 추가 배치는 이번 갈등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배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미국 스스로도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인질도 거기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안보가 위험하면 또 미국의 안보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제 동맹국이니까 그런 여러 면에서 미국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병력 추가 배치 등등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스틴 국방장관은 또한 중동 지역 갈등 고조에 대비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싶지 않으십니까? 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소위 사드라고 하죠. 한국의 이 사드가 미군에 의해서 배치될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 사드를 이스라엘 쪽에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드를 이스라엘에 배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병력 증파도 현재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2,000명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미 지금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자, 사드도 사드입니다만은 병력 증파 준비에 착수하겠다라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 지상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가전은 극도로 어려우며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다 라면서 이 하마스가 건설한 지하 터널과 그들이 오랜 시간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지상전은 정말 한층 더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매우 고된 여정이 이어질 수 있다. 전투 시에는 국제법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에게 국제법에 따른 민간인 보호를 우리는 권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 상당 부분이 실제로 미국이 그런 걸 우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상전을 좀 늦추게 좀 압박을 가하고 있구나. 이런 게 미국의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서 지난 주말에 사실상 다 확인된 셈입니다. 결국 미국이 민간인 피해 문제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의 지상전 개시를 계속 연기시키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국무장관의 발언을 좀 볼까요? 미국의 국무장관 하면 한국에는 옛날에는 내무장관이라 그랬죠. 지금은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인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한국의 이제 내무장관과 그 외무부 장관, 요 두 개를 합친 게 미국의 국무장관이에요. 자,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유대인입니다. 어제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을 걱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마스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란의 이번 전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란의 직접 개입도 문제겠지만 헤즈볼라 등 소위 이란 대리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갈등이 격화할 그런 가능성, 그걸 걱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다만 우리는 제2, 제3의 전선으로 이게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교전 상태에 들어가기를 미국은 사실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비는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국방장관에 이어서 미국의 국무장관도 잘 들어보면 느끼시죠? 사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을 지난 주말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한편 블링컨 장관은 현재 하마스의 공격 이후에 실종 상태에 있는 10명의 미국인 가운데 인질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인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에도 그런데 지상전 개시를 위한 준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대피를 계속 종용하면서 가자지구 북부에서 남부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리스트에 동조하는 공범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어제 그 가자지구에 전단지까지 막 뿌리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긴급 경고합니다. 와디 가자 이북에 머무른다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와디 가자 지역 이남으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테러리스트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경고 전단지를 막 뿌렸습니다. 또 가자지구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로도 이 경고가 전달됐습니다.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부르륵 하고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자지구 이남으로 가지 않으면 당신은 테러리스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휴대전화 메시지 그리고 일종의 막 전단지 막 뿌려서 대피하라 이거죠. 이스라엘군은 이후에 성명까지도 내고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자 이남으로 대피하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그리고 뿌리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 그 지휘관과 주요 당국자들은 이스라엘군의 그 표적 공습에 의해서 최근 잇따라 한 명씩 계속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하마스 수뇌부를 무력화해서 지휘 체계를 소위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상전을 벌이기 전에 일종의 땅 다지기, 일종의 땅 고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이즈 아딘 알카삼 여단의 그 현장 지휘관인 탈랄 알힌디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지난 주말에 사망했습니다. 탈랄 알힌디는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본인 소유 집에서 아내와 딸 등 자기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다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언론 더 선은 이와 관련해서 탈랄 외에 다른 하마스 지휘관들도 잇따라 한 명씩 제거되고 있다라면서 이것은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의 사전 단계다라고 그렇게 영국 언론은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지상전 개시가 사실상 임박했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자,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어제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그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작전이 시작이 된다면 최장 3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에요. 이 갈란트 장관은 어제 이 작전은, 즉 이 지상작전은 가자지구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되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면서 그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갈란트 장관은 이 작전은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 또는 그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 지상전을 시작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어서 적군은 이스라엘의 기갑부대 그리고 보병부대를 마주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군의 폭탄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군은 최근 연일 그 지상군 투입 의지를 이렇게 재확인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로 미국의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서는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해산을 요구하는 뉴욕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이리지에서 약 5천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와, 5천 명씩이나? 그러면 뭐 뉴욕 사람들은 다 뭐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5천 명,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집회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 집회가 열렸던 그 지역은 뉴욕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과 예멘 사람 그리고 레바논 등 이 아랍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요, 경찰에게 뭐 계란 같은 걸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위 참가자들을 시위대에서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랍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길 건너편에서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는 소위 맞대응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이번 사태로 미국이 좀 국론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는 주로 이제 그 아랍계 시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열리는 그런 시위고요. 미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지지가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이번 사태 이후에 이스라엘 지지도가 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여론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 전역의 성인 1,409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확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정부가 중동 분쟁에 있어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42%가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된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택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그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한 20%대에 불과했는데 하마스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게 거의 더블, 2배 정도 된 거예요. 하마스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 지지율이 이제 더블로 뛴 건데 반면에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응답은요,
3%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편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중립적인 의견은 전에는 60% 정도였는데 하마스 공격 이후 지금은 52%로 이것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2002년 이후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지지 여론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쁜 걸음을 좀 잠시 멈추고 함께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슈입니다. 미국이 다시금 중동 지역의 경찰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2년 반 전쯤 되겠죠. 지난 2021년 4월. 그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한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 발표했습니다. 20년간 미국 병력과 엄청난 예산을 잡아먹으면서 영원한 전쟁이다라고 꼽히던, 그렇게 비아냥을 받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제 경제 살리기 등 내치, 즉 국내 경제와 또는 중국 견제 등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전시 대통령, 소위 워타임 프레지던트가 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미국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등등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인프라 현대화, 그리고 반도체 기술 육성, 그리고 제조와 부활 등등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국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토대로 재선에 성공하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후에 맹렬한 반격에 나서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뜻하지 않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이 중동 분쟁 문제에 빨려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이 중동 전반의 전쟁으로까지 확산될 또는 제5의 중동 전쟁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초 그가 최우선 순위로 추구했던 그 국내 경제와 중국 견제라는 목표가 지금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또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 이곳저곳에서 우리 예산을 퍼주는 소위 전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사실상 고립주의 노선을 천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경찰로 미국이 다시 되돌아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 성적표에 따라서 재선 국면에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에 바이든 대통령은 직면한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죠. 그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미국의 그 전시 때의 대통령들의 연설이 연상됐다. 그 모습이 연상됐다라는 미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우리 미국을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해서 1,0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옛날 미국이 전시 때의 대통령 모습이 나오네 뭐 이런 생각을 연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전쟁이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는 그 레바논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지로 크게 더 번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악재이자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이제 수개월 이상 장기전이 계속되면 수천 명이 숨지게 되고 또 레바논에 제2의 전선이 열리게 되고 하면서 이 걸프만 일대 정세가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유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강펀치를 한 대 맞는 셈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정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전쟁에 개입해서 본격적인 중동 전쟁으로 이 사태가 악화해서
결국 미군이 다시 전투에 개입해야 하는, 미군이 다시 전투에 나서야 하는 그런 사태입니다. 이런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피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전면적으로 번져서 헤즈볼라와 이란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미국이 여기에서 발을 뺄 수는 없을 것이다.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진단을 해본다면요, 현 상황은 그 걸프전 이후 미국이 맞이한 최대의 외교적인 도전입니다. 그런데 걸프전 당시에는 그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게 떠오를 때였습니다. 그렇게 떠오를 때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뭐 괜찮은 도전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는 그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어설픈 개입으로 제대로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하고 국내 경제는 국내 경제대로 타격을 받는 이런 더블 펀치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매우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미 한쪽 발을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미국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등등등으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도 모자라서 예멘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예멘에서 발사된 그런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미국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이 그걸 격추해줬잖아요. 요격해줬잖아요.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해서 미국이 그 미사일을 요격을 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사드도 배치하겠다고 하고 또 현지에 파견할 미군 병력을 2,000명에서 추가로 더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미국은 이미 한 발을 담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발을 담글 때는요, 발을 뺄 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최대한 그 국내 경제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과연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엑시트 플랜이 있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팔을 뺄 수 있는 최상의 엑시트 플랜은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인지 의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건너편집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 엑시트 플랜이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엑시트 플랜을 먼저 세워놓고 개입을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좀 미국 안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뉴스인데요. 캘리포니아주에 살다가 다른 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탈출이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이사한 주민들의 수는 무려 81만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로 들어온 주민은 약 47만 5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는 작년에 약 34만 2천 명의 주민이 줄어든 셈입니다. 들어온 사람 34만 명에 나간 사람이 이제 81만 명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떠난 사람들이 배 정도로 많은 거죠. 자, 그럼 캘리포니아를 주를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네, 그곳은 바로 텍사스였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캘리포니아로 새롭게 정착지를 선택한 사람은 약 10만 2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 8명 가운데 1명은 텍사스로 간 것이죠. 자, 그 외에 애리조나주로 간 사람이 7만 4,100명쯤 되고요. 플로리다주로 간 사람들이 5만 700명쯤 되고 워싱턴주로 간 사람들이 4만 9,900명쯤 되고요. 네바다주로 간 사람, 요즘 라스베가스로 많이 이주해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네바다주로 간 사람이 4만 8,800명쯤 되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주로 간 사람들이 36,400명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는 그 비싼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을 계속 잃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젊은 사람들이 그 주택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택값이 좀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향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상황을 이제 전망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텍사스나 네바다주 이런 데는 그 주에서 받는 개인 인컴 텍스가 없거든요. 뭐 연방 인컴 텍스는 내지만 주정부에서 받는 인컴 텍스가 없습니다. 이게 한 캘리포니아주는 한 13% 정도 돼요. 그래서 $10,000를 번다면 캘리포니아주에 1,300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네바다주나 텍사스주는 그 1,300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1,300불로 내가 뭐 집을 하나 구입했다, 집 모르게지 페이먼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집이 없던 사람도 조금 다운페이 할 돈만 있으면 네바다나 텍사스주에서 그 다운페이 하고 텍스 1,300불 안 내는 걸로 모르게지 페이먼트 하니까 집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잠시 한국 경제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장률이 2% 아래라는 것은 사실상 경기 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고령화 문제, 그리고 혁신 부족. 혁신하면 한국이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혁신이 부족해요. R&D, 뭐 개발, 뭐 연구 개발도 지금 뭐 없고요. 내년에는 연구 개발 그 예산이 다 잘렸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혁신이 부족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 중반 또는 후반 수준을 넘기기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한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반등을 해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은 1.9%로 예상되는 것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0년 전이었던 2013년에 3.5%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잘 나갔죠. 그렇게 3.5%씩 막 성장을 해서 한 3년 전에 한국의 그 경제 그 순위가 전 세계에서 10등 했잖아요. 10등. 전 세계에서 딱 10등 찍으면서 선진국 소리를 그때부터 들었는데 그때 한번 딱 10등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계속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칫 한국은 이제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면 다행이에요. 자칫 잃어버린 20년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자, 한국 경제도 정말 한국이 석유 한 방울 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동 문제가 악화되면 더더욱이 강펀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정말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제조업, 서비스업, 뭐 이런 반도체업 이런 거를 공부도 많이 시키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해서 기술을 한국은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연구 개발비가 내년에 다 잘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살 길이 어떨지 정말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네,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살짝 좀 빌려왔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하루에 7,500걸음 이상을 걸은 환자는 퇴원 후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 전 7,500보 이상을 걸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위스콘신 의대 연구팀이 수술 후 합병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술 전 그 신체 활동이 수술 후에 합병증을 크게 감소시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연구팀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스마트워치, 이 핏빗이라는 스마트워치를 모두 착용하게 하고 건강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갖고 통합 분석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57세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이 75%를 차지했고 인종별로는 백인들이 한 85% 됐다고 합니다. 자, 모두 그런데 일반 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 다양한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받기 전부터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자, 신체 활동 기록 기간은 수술 전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수년간 이 스마트워치를 차는 것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 전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루 7,500걸음 이상 걸은 환자가 수술 후에 그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도 45%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술 전 환자의 신체 활동 강화를 통해서 수술 후의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죠? 크던 작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긴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긴장만 하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걷기 등 보다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지금 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안 걸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요. 수술이 뭐 있던 없던 역시 정기적인 활발한 운동은 내 기초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평소에 늘 운동을 하는 건 더더욱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활기차게 일어나 걸으시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행과의 스토리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